그 소녀는 누구에게나 고상하고 기품 있는 귀족 영예로 알려져 있었다. 허나 스승을 처음 만난 그날 그녀는 자신의 발에 묻은 흙을 닦으라 명했다. 스승은 그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망설임 없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이곳에 오기 전 데릭은 이미 아리엘의 아버지로부터 그녀를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데릭이 그런 권한을 가진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거지라는 신분 때문이었다. 사실 데릭은 빙의자였다. 하지만 이 세계에 온 후에야 자신이 거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 마법을 가르쳐준 스승조차 자랑하기 좋아하는 늙은 거지에 불과했다. 그 노인은 숨겨진 고수가 아니라 평범한 일성 마법사일 뿐이었다. 거지는 숭배가 필요했고 데릭은 마법을 배워야 했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데릭은 노인이 평생 도달하지 못했던 경지에 이르렀다. 그를 칭찬하는 대신 노인은 데릭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내 재능으로는 이성 마법이 한계다. 결국 중요한 건 혈통이지.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 세계에서 마법사 귀족은 압도적인 특권을 누렸다. 그리고 대부분의 귀족 자제들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삼성 마법사 등급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날 밤은 참을 수 없이 길게 느껴졌다. 데릭은 노인이 경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망을 토해내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데릭은 노인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끔찍한 상처로 뒤덮인 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노인이 싸움에 휘말려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노인은 창고에서 이성 마도서를 훔치다 들켜 경비병들에게 맞아 죽었던 것이다. 이성 마법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운명의 거지가 왜 그런 일에 목숨을 걸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늙은 거지가 죽고 몇 년 후 데릭은 그의 두 번째 마법 스승인 타디아를 만났다. 그녀는 몰락한 플레이마트 가문 출신이었다. 용병으로 생계를 꾸리는 삼성 마법사였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용병단에 들어와 이미 일성 마법을 구사할 줄 아는 젊은이에게 약간의 조언을 해주는 정도였다. 타디아는 데릭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마법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법도 가르쳤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를 진정으로 바꾼 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다. 그날 데릭은 자신의 재능을 드러냈다. 타디아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그를 외진 공터로 데려갔다. 너도 귀족들이 자신들의 특권에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알겠지. 그리고 마법은 그중 가장 큰 특권이다. 힘은 축복으로 여겨지지만 그건 귀족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얘기다. 평민에게 있어 삼성 마법사란 보통 평생을 마법에 바쳐야 이룰 수 있는 경지니까. 그리고 내가 방금 쓴 건 환청이라 불리는 이성 왜곡 계열 마법이었다. 그 이후로 타디아는 데릭과 함께 다니며 그에게 다양한 마법을 가르쳤다. 때때로 그녀는 귀족이었을 때 속했던 사교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렇게 1년을 보낸 후 타디아는 이성 마도서를 남기고 엘비르 백작의 영지를 떠났다. 그녀는 데릭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후 데릭은 독학으로 이성 마법 2개를 추가로 익혔다. 그의 나이 겨우 16세,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바로 그날 데릭은 그의 운명을 바꿀 의뢰를 받게 되었다. 그는 수도의 공작들조차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국경지역의 한 백작에게 개인 교사로 고용되었다. 데릭에게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런 귀족의 마법 가정교사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행운이었다. 알고 보니 그 의뢰는 영지 외곽의 몬스터 토벌에 물쓰듯 돈을 쏟아붓기로 악명 높은 듀프린 공작에게서 직접 온 것이었다. 하지만 데릭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듀프린 가문 같은 곳에서 몬스터를 처리하기 위해 용병을 고용할 이유가 없었다. 늙은 거지와 타디아의 경고를 떠올리며 데릭은 처음에 그 의뢰를 단칼에 거절했다. 하지만 듀프린 가문은 너무 많은 것을 제안했다. 성금만 해도 금화 한 잎이었고 토벌 대상이라는 것도 고작 평범한 고블린에 불과했다. 데릭이 예상했던 대로 소위 토벌 임무라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듀프린 가문 공작의 딸을 위한 마법 가정교사를 찾는 것이었다. 앞서 나타났던 세 사람은 결코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노인은 듀프린 가의 총괄 집사인 델론이었다. 여인은 저택의 총괄 메이드인 카타리나였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듀프린 가문의 장녀 에셀린 엘레노어였다. 데릭은 후한 보수의 의뢰를 수락했지만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어쨌든 그들 같은 귀족들이 전직 용병을 교사로 고용할 실질적인 이유는 없었으니까.
한편 레그가 듀프린 공작의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발레리안 형,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보세요. 레그,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항상 예를 갖추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예의가 없는 건 제가 아닙니다. 아리엘이에요. 벌써 하인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낮춰라. 레그,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얘기 중이시다. 지난달에만 해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둔 하인이 10명이 넘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가구를 부수기도 하고요. 아버지, 언제까지 저 시한폭탄 같은 애를 감싸고만 도실 겁니까? 이 말을 들은 그의 형, 발레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 나가봐. 아버지와 아직 드릴 말씀이 남았다. 아버지, 아리엘이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에셀린 누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리엘은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어라. 레그,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집사를 시켜 수도원에 문의해 두었습니다. 시설도 훌륭하고 많은 귀족 자제들이 그곳으로 보내집니다. 가문의 짐으로 남게 하느니 신의 뜻에 맡기는 편이 나을 겁니다. 저런 아이를 그냥 두면 결국 가문의 오점이 될 겁니다. 레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듀프린 공작은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책상에 세게 쳐박았다. 내가 한 번 말했을 텐데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 한편 에셀리는 이미 대릭을 공작저로 안내한 뒤였다. 제 동생 아리엘에 대해 들은 것이 있으신가요? 듀프린 가문의 족보에서 이름만 봤을 뿐입니다. 에셀리는 거의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그럴 만도 하죠. 아마 외부인의 눈에는 잘 띄지 않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두 사람은 공작의 서재에서 나오는 발레리안과 레그와 마주쳤다. 오랜만이구나. 누님, 잘 지내셨습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오라버니와 저는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구나. 보시다시피 레그가 좀 다쳤으니 이야기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죠. 표정만 봐도 방금 공작저 안에서 언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릭은 복도 저편에서 얼굴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는 하녀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짐작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듀프렌 공작의 서재로 들어갔다. 에셀리는 아버지와 의례적인 몇 마디를 나눈 후 그를 소개했다. 아버님, 이분이 제가 엘에서 모셔온 마법 교사입니다. 유리스트. 그가 아리엘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작의 표정으로 보아 그는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아버님, 바쁘실 테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공작은 대릭을 멈춰 세워 남게 했다. 꽤 어려 보이는군. 올해 16인가? 예. 타디아가 가르쳐준 예법을 기억하며 대릭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공작이 그를 뜯어보았다. 어느 수준의 마법을 다룰 수 있지? 저는 정신계열 마법에 약간의 소양이 있을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지나친 겸손은 미덕이 아니니. 그제야 대릭은 5대 원소 마법에 능통한 듀프렌 공작 앞에서는 겸손이 통하지 않으리란 걸 깨달았다. 신뢰를 범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다. 왜 그리 행동했는지 이해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 내 나이나 경력 모두 마법 교사로서는 적합하지 않구나. 이를 본 대릭은 용병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더는 숨기려 하지 않았다. 에셀린이 직접 선택했으니 내가 관여하지는 않겠다. 아리엘이 거주하는 별장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마 하녀를 붙여 안내하게 하겠다. 이제 가봐도 좋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봐라. 대공작의 암묵적인 허락을 받은 후에야 대릭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용병입니다. 일단 의뢰를 받아들이면 끝까지 완수합니다. 에셀린 아가씨께서는 제게 아리엘 아가씨가 마법을 배우도록 돕고 귀족 사회에 어울리도록 이끌어달라 의뢰하셨습니다. 대공작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게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인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바로 그 때문에 의뢰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각하께서 제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듀프렌 공작의 얼굴에 마침내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 아리엘은 근처에 있던 하녀에게 또다시 접시를 던졌다. 죄송합니다. 아리엘 아가씨. 사과하면 다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음에 또 보이면 내 그 더러운 얼굴에 이걸 박아버릴 테니까. 다른 곳에서는 용병 길드 마스터가 의문을 표했다. 어째서 평민이 귀족의 마법 교사를 맡도록 허락하신 겁니까? 공작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대륙 전역의 이름난 마법 교사들을 모두 찾아보았다. 모두 거절하더군.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대립군은 용병이지만 귀족의 행동거지와 예법에 정통하다. 그의 스승이 한때 몰락한 귀족이었다고 하더군. 그런 점들은 아마 그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겠지. 그렇군요. 길드 마스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립군은 용병이긴 하지만 품행이 남다르고 마음씨도 고와 보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아리엘을 올바르게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비웃었다. 에셀린 양,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군요. 데릭은 빈민가에서 자랐다. 철들기도 전에 용병이 되었지. 그런 자는 품이나 친절함으로 살아남지 않는다. 한편 델론의 안내를 받아 데릭은 아리엘이 거주하는 별장에 도착했다. 몇 번을 노크해도 대답이 없자 데릭은 그녀의 방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제 이름은 데릭입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리엘은 그의 인사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저 가까이 오라는 손짓만 했다. 데릭이 앞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아리엘의 입가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는 주방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담긴 양동이를 데릭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어머나, 손이 미끄러졌네. 아리엘이 킥킥거렸다. 웬 쥐새끼가 굴러들어왔나 했더니 이게 그 집사가 말한 용병인가? 자세히 봐. 정말 쥐새끼처럼 생겼잖아.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야. 내가 온 곳이 생각나니? 시궁창 냄새가 너한테 딱 어울려. 가엾어라.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바닥에 다 쏟아져 버렸네.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데릭은 그저 아리엘에게 시선을 고정할 뿐이었다. 그 흔들림 없는 시선에 아리엘은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데릭을 세게 걷어찼고 그는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감히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마. 그러면서 그 발로 신었던 신발마저 벗어 던졌다. 내 분수를 알아라, 이 더러운 쥐새끼야. 너 같은 게 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그 천 것들이 기본적인 외의도 안 가르쳐주더냐? 한편 듀프렌 공작은 앞선 대화 이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용병 출신 데릭은 그에게 너무나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리엘 아가씨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여쭙겠습니다. 각하, 제가 가르치는 동안 어느 정도의 권한을 제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별장, 데릭은 손을 들어 아리엘의 뺨에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따귀를 날렸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리엘은 감히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데릭을 쳐다봤다. 뺨에 타는 듯한 고통이 이 모든 게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정말로 맞은 것이었다. 그제야 데릭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 3년 전 데릭은 타디아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다. 스승님, 만약 오만하고 은혜를 모르는 학생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타디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참아주겠지. 너무 이상적인 대답 아닙니까? 만약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면 교육이란 학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니까. 이해와 인내가 실패한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해. 그 다른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야. 현재로 돌아와 아리엘은 여전히 고작 용병 따위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데릭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한 번만 말하겠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라. 일어나.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아리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데릭의 뺨을 때리는 것이었다. 내까짓 게 뭔데? 용병 따위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데릭의 손이 다시 그녀를 후려쳤다. 두 번 말 안 한다.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존중해라. 데릭이 얼마나 대담한지 보고 아리엘은 대신 쓴웃음을 터뜨렸다. 집사장, 다들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천한 놈이 감히 날 때렸어. 그녀의 부름에 델론이 즉시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아리엘 아가씨, 다치셨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찌 감히 아가씨께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만약 공장님께서 아시게 된다면. 델론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데릭이 외투에서 문서를 꺼냈다. 듀프레인 공장님의 명에 따라 아리엘의 교육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 권한 하에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든 그분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문서에 있는 공작의 서명을 보고 델론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제야 아리엘은 이 가정교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릭이 아리엘을 때렸다는 소식이 발레리안에게도 전해졌다. 형님, 진정하세요. 발레리안이 들어서며 문이 벌컥 열렸다. 그의 시선이 대릭에게 날카롭게 고정되었다. 네. 내가 그 용병이군. 대릭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내가 감히 아리엘을 때려. 레그가 소리쳤다. 형님, 진정하세요. 그 순간 대릭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듀프레인 공장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자는 에테르린이 데려온 손님이다. 발레리안이 차갑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 아이가 곤란해진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이미 그의 방식을 승인하셨다는 거야. 너, 나 좀 따라와. 그러고 나서 발레리안은 레그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너, 레그, 넌 이 일에서 빠지고 내 임무나 신경 써라. 나도 들었어. 레그가 중얼거렸다. 아리엘은 정말 정신 차리려면 매가 약이지. 걱정 마, 형. 또 다른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다. 그 애가 너희 중 누구도 해치지 않을 거야. 저 녀석은 오래전에 이미 글러먹었어. 정말로 그 애를 고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 얼마 지나지 않아 발레리안은 대릭을 아리엘이 한때 본관에서 사용했던 방으로 이끌었다. 여기가 그 애가 아직 여기 살 때 쓰던 방이야. 그 후로 계속 비어 있었지. 대릭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린 소녀의 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형들을 제외하고 벽은 그림들로 가득했다. 아리엘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발레리안이 조용히 말했다. 얼굴을 붉히며 자기 작품을 보여주려고 날 끌고 갈 때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웠지. 하지만 대부분의 그림들은 완성되지 않았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완성하고 나면 멈추곤 했거든. 아까는 내가 평정심을 잃었군. 발레리안이 잠시 후 말했다. 내 사과를 받아주게. 대릭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자네가 진짜 아리엘의 모습을 보길 바랐네. 발레리안이 무겁게 답했다. 그 애는 결코 남을 짓밟은 아이가 아니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혈통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됐지. 결국 그 애는 본관에서 쫓겨나 별장에 갇히게 되었어. 무엇이 그 애를 변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도원으로 보내지게 둘 수는 없네. 단 하나의 이게 마법이라도 익힐 수 있다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어. 발레리안은 고개를 숙였다. 부디 아리엘을 구해주게. 자존심 강한 귀족이 몸을 낮추는 광경에 대릭은 그저 손을 저을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손글씨 메모로 가득한 책상 위에 낡은 마법서로 옮겨갔다. 이것들은 전부 법 속성 이론서들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네. 발레리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귀족들이 배우는 것이지. 대릭이 메모를 훑어보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발레리안에게 책을 돌려주며 말했다. 그날 밤 늦게 아리엘이 자기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운 물 한 통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침대 옆에는 대릭이 서 있었다. 이제 잠이 와.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아리엘이 소리쳤다. 일어나. 나랑 같이 가자. 자, 대릭이 차갑게 말했다. 정신 나갔나? 한밤중에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아리엘이 아무리 발버둥 치거나 소리쳐도 단 한 사람도 감히 대릭을 막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별장 밖으로 곧장 끌고 나갔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대릭은 아리엘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비웃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웃기지 마. 내가 뭔데? 너 따위가 날 가르치겠다고? 주변에 아무도 없자 대릭은 차분하게 말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애초에 진심으로 마법을 가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릭의 표정을 본 아리엘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밑바닥 인생이 고귀한 가정교사를 숭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번지르르한 직함일 뿐이죠. 무슨 소리야. 마법 가정교사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릭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한 완벽하고 합법적인 위장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신성불가침이라 여기는 자들이 공포에 질려 지르는 비명이 얼마나 생생한지 아십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내가 무사할 것 같아? 물론이죠. 대릭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가씨는 곧 수도원으로 보내질 테니까요. 그때 가서 아가씨 말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전 그저 평민일 뿐입니다. 귀족의 골칫거리를 없애기 위해 평민 하나의 목숨을 버리는 건 손해도 아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버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듀프리인 가문에 좋은 일을 해주는 셈이니까요. 그 순간 아리엘은 대릭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별장으로 도망친다 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가 다시 자신을 끌고 나오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이 잘 아는 이 숲에서 그를 따돌려야 했다. 하지만 공작저택에 도착하기만 하면 죽는 건 대릭이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이글거리는 빛이 터져나왔다. 고개를 돌리자 대릭이 이성 마법 파이어볼을 시전하는 것이 보였다. 이는 저 16살짜리 용병이 최소 이성 마법사라는 의미였다. 파이어볼이 눈앞에서 폭발하자 아리엘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난생 처음으로 그녀는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실감했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졌군요. 대릭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허둥지둥 몸을 일으킨 아리엘은 어두운 숲속으로 냅다 도망쳤다. 하지만 대릭의 움직임을 살피느라 아리엘은 발을 헛디뎌 땅에 세게 넘어지고 말았다. 그녀가 힘겹게 다시 일어섰을 때 대릭의 마법 공격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마법은 빠른 속도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의외로 몸놀림이 좋으시군요. 대릭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루 종일 별장에 갇혀 지낸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틈을 타 아리엘은 다시 달렸다. 그녀는 끝없이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조만간 붙잡히고 말 것이다. 뒤를 돌아보자 대릭의 주인은 온통 마력 감지에 쏠려 있는 듯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리엘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숲은 그녀의 그림에서 봤던 숲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놀았으며 그녀가 그린 것들은 사실 본능적으로 느낀 마력을 표현한 것임을 깨달았다. 주변의 마력 흐름을 다시 한번 감지한 대릭은 자신의 가정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아리엘이 돌멩이를 쥔 채 덤불 속에서 튀어나왔다. 안타깝게도 대릭은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으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공격을 택하다니. 그가 말했다. 그 결의는 칭찬할 만합니다. 배짱이 좋군요.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짓눌린 아리엘은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었다. 이제 도망은 끝난 것 같군요. 대릭이 다가서며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습니까?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내가 너한테 사과라도 할 것 같아? 아리엘이 비웃었다. 차라리 죽여. 저 천민들처럼 고개 숙이지 않을 테니. 그럼 왜? 대릭이 갑자기 물었다. 그렇게 혈통에 집착하는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리엘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이게 내 전부인데 이 고귀한 피 말고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내게 다른 게 또 있냐고. 마법. 다들 마법거려. 내가 노력 안 해본 줄 알아? 해봤어. 하지만 안 되는 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야. 나더러 어쩌라고? 마법이든 그림이든 난 남들보다 못해. 혈통마저 없으면 나한텐 뭐가 남아? 그것마저 빼앗기면 난 대체 뭐야? 그렇군요. 대릭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편히 쉬시길. 그 말과 함께 그는 검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아리엘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대릭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검은 갑자기 나타난 얼음 벽에 막혔다. 눈앞의 광경을 보며 아리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얼음 벽을 소환한 것은 다름 아닌 한 번도 마법을 써본 적 없는 자기 자신이었다. 아리엘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력이 각성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잘하셨습니다, 아가씨. 대릭이 검을 내리며 말했다. 조금 전의 무례는 용서해 주십시오. 엄밀히 말해 아직 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마력을 발현한 것뿐이니까요. 그렇다 해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아리엘의 마음속에 쌓여왔던 모든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제 판단에 따르면 대릭이 말을 이었다. 아가씨는 와일드 속성에 속합니다. 와일드 속성. 그게 무슨 뜻이죠? 대부분의 귀족들은 스트럭처드 속성을 배웁니다.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 모든 학파는 본질을 공유합니다. 차이점은 마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배우느냐에 있습니다. 아가씨는 와일드 속성입니다. 아리엘 아가씨, 그래서 스트럭처드 이론으로 마법을 배우려 한 것이 오히려 아가씨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일드 속성인 건 어떻게 아셨죠? 아가씨의 그림을 봤습니다. 대릭이 대답했다. 자연 속의 마력을 감지하고 그것을 예술이라는 틀을 통해 표현하셨더군요.
와일드 속성의 잠재력을 가진 마법사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자연에서 마력을 처음 감지합니다. 오늘은 이만하지. 가봐도 좋다. 첫 각성치고는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내일부터는 능동적으로 만화를 끌어내는 법을 가르쳐주지. 그때 아리엘이 그를 불렀다. 아무튼 고마워. 그 그림 황혼여의라는 제목의 그림 말이야. 그게 완성작이었어? 어떤 거 말인가? 데릭은 잠시 멈칫하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꽤 잘 완성됐는데 이미 완성됐다는 걸 알아본 건 내가 처음이야. 다음날 이른 아침 아리엘은 능동적으로 만화를 끌어내려 애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진전은 없었다. 데릭을 찾아가던 길에 아리엘은 지나가던 하녀를 실수로 놀라게 했다. 운 나쁘게도 하녀가 들고 있던 물이 아리엘의 드레스에 쏟아지고 말았다. 그 순간 하녀는 공포에 질려 거의 얼어붙었다. 죄송합니다, 아리엘 아가씨. 아리엘의 과거 행실을 생각하면 이런 실수는 보통 벌로 이어졌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녀의 충격과 달리 아리엘은 폭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착하게 말했다. 조심 좀 해. 하녀는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아리엘은 그 가벼운 말을 내뱉고는 그냥 떠나버렸다. 괜찮아. 때리지는 않으셨어? 다른 하녀가 속삭였다. 난 괜찮아. 어젯밤 외출했을 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한편 밤새 바빴던 데릭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고 아리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에 있어. 아가씨,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델론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발현시킨 만화를 제어하는 법을 알려줘. 방금 해봤는데 여전히 안 됐단 말이야. 델론은 얼어붙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아리엘이 만화 각성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오늘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어서 알려줘. 오후에 다시 와라. 데릭이 문 뒤에서 대답하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델론이 아리엘에 대한 기쁨에 벅차 있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문 열어. 지금 당장 알려줘. 데릭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몸을 돌려 다시 잠을 청했다. 들었어? 아리엘 아가씨가 오늘 접시를 하나도 던지지 않으셨대. 오늘 아침에 내가 드레스에 물까지 쏟았는데 손끝 하나 안 대셨어. 그리고 아리엘 아가씨가 이미 만화를 각성하셨다는 소문도 들었어. 그게 사실이야. 그 가정교사는 여기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잖아. 이 말을 들은 레그는 얼어붙었다. 방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레리안이 공작과 레그에게 사실대로 보고했다. 아리엘이 만화를 각성했다고? 네. 아버님, 발레리안이 대답했다. 집사님과 하인들에게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듀프랭 공작은 처음으로 펜을 멈췄다. 정말로 좋은 소식이구나. 고작 만화 각성일 뿐입니다. 레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버님,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레그, 발레리안이 쏘아붙였다. 내 동생이 만화를 각성했어.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 애가 몇 년 동안 저지른 짓을 전부 잊었어? 레그가 받아쳤다. 고작 이것 때문에 수도원 계획을 정말로 취소할 셈이야. 그건 너무 성급해. 두 남매가 아리엘을 두고 다투는 동안 공작은 그저 다시 펜을 들고 서류를 검토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곧 오후가 되었고 데릭이 아리엘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홀로 앉아 있었다. 삐졌나? 안 삐졌어. 아리엘은 차갑게 말했다. 화난 거야. 내가 삐져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말했잖아. 아리엘이 쏘아붙였다. 화난 거라고. 내가 화가 났든 삐졌든 데릭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일정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진 않아.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그 말에 아리엘은 마침내 폭발했다. 이미 말했잖아. 안 삐졌다고. 화난 거라고. 하지만 아리엘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데릭의 진홍색 눈과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냥 삐진 걸로 해줘. 고작 만화를 각성했다고 무작정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금방 쓰러질 거다. 데릭은 침착하게 말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배움에는 균형이 필요해. 충분히 쉬었으니 만화 활성화를 시작하지. 네. 아리엘이 중얼거렸다. 정말 융통성 없는 마법 선생이네. 그 말은 데릭이 물었다. 덜 융통성 없는 교육 방식을 선호한다는 건가?
그 순간 아리엘은 자신이 만화를 각성했던 방식을 떠올렸다. 확실히 그건 평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자 그녀는 재빨리 자리에 앉았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러지 말자. 오늘은 만화 활성화에 집중할 거다. 대릭이 말을 이었다. 만화를 자유롭게 활성화할 수 있게 되면 일성 마법을 배우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 와일드 속성은 완전한 학습 체계를 형성한 적이 없어.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독학에 가장 적합한 겁니다. 구조와 속성과 비교하면 저희는 자유를 훨씬 더 중요시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가씨께선 와일드 속성에 아주 적합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입니다. 대릭이 답했다. 아가씨의 자유분방한 성정이 그 속성과 강하게 공명하니까요. 게다가 듀프인 가문의 피를 이으셨으니 그 잠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리엘은 다른 사람 같아 보였다. 내가 재능이 있다는 말이야? 네, 대릭이 말했다. 각성하는 순간에 방어 반응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재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내가 천재라는 거네. 그치? 재능과 천재는 다른 겁니다. 같은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두 사람이 만화 활성화 연습을 하는 동안 창밖에 서 있는 레그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의 표정으로 보아 그는 아리엘의 만화 각성에 분명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리엘은 매일같이 대릭을 찾아왔다. 대릭, 만화 활성화는 이제 되는데 아직 방향 조절이 안 돼. 대릭, 이것 봐. 손에 냉기가 생기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대릭,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만화가 느껴지는데 이 감각이 정말 이상해. 대릭, 하루 종일 찾았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정말 너한테 마법 공부하라고 마법책을 빌려주신 줄 알아? 네. 대릭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공장님께서 이곳의 마법책을 자유롭게 참고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지난번에 내가 가르쳐준 대로 만화 활성화는 이미 성공했단 말이야. 빨리 와서 좀 봐줘. 그날 밤 발레리아는 방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유난히 심각했다.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발레리안이 말했다. 요즘 내 동생 아리엘은 좀 어떠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릭이 대답했다. 하지만 일성 마법을 시전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그렇군. 어머니께서 다음 주쯤 사교계에서 돌아오실 거다. 미리 경고해둬야겠는데 발레리안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다. 지금은 저택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귀족들은 평민이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경멸한다. 그건 이해하고 있겠지, 대릭? 명심하겠습니다. 대릭이 답했다. 그래서 저를 여기로 부르신 용건은 무엇입니까? 발레리아는 자신이 듀프인 가문의 차기 가주이며 가주의 의무는 집안의 모든 구성원을 돌보고 수용하는 것이라 이는 엄청나게 어려운 책임이라고 말했다. 발레리아는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하며 모두가 같은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발레리아는 대릭에게 물었다. 자신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해주길 원하냐고. 발레리아는 아리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여동생이지만 더 이상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대릭은 할 말을 잃었다. 발레리아는 어릴 적 아리엘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자신을 보며 웃고 인사하던 것을 기억하는지 그리고 세상에 아리엘보다 더 천사 같은 아이가 있을 수 있겠냐고 계속해서 물었다. 발레리아는 대릭에게 아리엘의 환심을 다시 살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대릭은 아리엘이 항상 발레리안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고 발레리안 본인이 말했듯이 최근에는 아리엘이 저택 곳곳을 뒤지며 대릭을 찾고 있는데 왜 자신에게 그런 것을 묻는지 물었다. 발레리안은 하녀 중 한 명에게서 배웠다며 대릭에게 무언가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발레리안은 인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며 그것이 아리엘과 똑같이 생겼는지 그리고 아리엘이 그것을 통해 오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지 물었다. 대릭은 무뚝뚝할 정도의 정직함으로 발레리안 도련님께 그 물건으로 아리엘에게 저주를 걸려고 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발레리안은 대릭이 정말 쓸모없다고 쏘아붙였다. 일주일 후 대공비가 돌아왔다. 대공비는 저택에서 아주 유능한 마법 강사를 고용했다며 대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고 자신을 밀리에르드 벨 듀프인이라고 소개했다. 대공비는 대릭이 괜찮다면 그가 속한 영지에 선물을 좀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릭은 자신은 가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밀리에르는 얼어붙었다. 대릭은 영지도 가문도 없었다. 그는 그저 평민일 뿐이었다.
모두가 말하던 유능한 마법 강사가 천한 평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믿기 어려웠다.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밀리에르는 지체 없이 대공의 서재로 쳐들어갔다. 정말로 평민 따위가 아리엘의 마법 강사를 맡도록 허락하셨단 말인가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공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의 청력은 아주 좋으니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밀리에르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문제는 우리의 소중한 막내딸 아리엘이에요. 대공은 평민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된 혈통의 귀족 강사들은 이미 모두 손을 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 해도 밀리에르는 길거리에서 구른 용병 따위가 아리엘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특히나 적합한 마법 강사를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공은 대릭이 에설린의 강력한 추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밀리에르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차라리 당신의 남동생을 부르지 그러셨어요. 그는 예전에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을 뿐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아리엘은 이미 만화를 각성했는데 국경 수비대 장교를 개인 교사로 붙여주시다니요. 정말로 영지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것이 그렇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밀리에르는 엘비르 사교계에 대해 물으며 상류사회를 헤쳐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지 다그쳤다. 그 세계는 그 자체로 전쟁터이며 강사는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요. 그런데도 당신은 가문도 없는 이름 모를 평민을 선택해서 아리엘이 귀족 사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 사회적 외톨이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 순간 발레리안도 서재로 들어왔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버지와 다투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비켜라, 발레리안.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다. 저 평민이 정말로 아리엘의 마법 가정교사가 될 자격이 있느냐? 그것이 진짜 문제다. 아니냐? 밀리에르가 레그를 본 순간 그녀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고작 평민이 귀족의 마법 가정교사가 되는 것은 결코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그 평민이 정말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대릭의 실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법 대결에서 그를 이길 수 있다면 말입니다. 됐다. 마법사 관점에서 보면 그는 정말 강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레그는 침묵했다. 그렇다면 제가 대신 아리엘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제야 발레리아는 레그가 여동생에게 깊은 적대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대릭이 정말 유능한 스승이라면 학생인 아리엘도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을 겁니다. 저는 아리엘과 마법 대련을 통해 그의 자격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잠시 망설인 끝에 대공은 결국 레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재를 나온 발레리아는 앞서가는 레그를 바로 뒤쫓아갔다. 대체 무슨 생각이야? 왜 굳이 아리엘과 마법 대련을 하려는 건데? 형님, 정말 아리엘이 새 사람이 됐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과거에 그 애가 저지른 짓들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내 하나뿐인 동생이고 우리가 감싸고 견뎌야 할 핏줄이잖니. 형님이 말하는 그 핏줄이 조만간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할 겁니다. 그 애가 저질렀던 짓들이 이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를 사교계에 내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재앙일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레그가 차갑게 말했다. 먼저 선을 넘은 건 아리엘입니다. 처음부터 별장에 가둬뒀어야 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 사이에서 발레리아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정을 알게 된 아리엘은 곧장 대릭에게 찾아갔다. 아침부터 꽤나 서두르시네요. 이번엔 또 무슨 일입니까? 아리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대릭 앞 테이블 위로 서류를 던졌을 뿐이다. 제가 이 마법 대련에서 지면 당신은 해고될 거예요. 레그 도련님께서 일성 마법사라는 건 이미 들었습니다. 대릭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 대련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할 말의 전부예요. 제가 지면 해고되는 건 당신이라고요. 저는 용병입니다. 대릭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의뢰를 완수하고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충분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리엘은 얼어붙었다. 진심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흘러 마침내 아리엘과 레그의 마법 대련일이 되었다. 영지를 비운 에셀린을 제외하고 듀프라인 가문의 거의 모든 사람이 참석했다. 왔구나. 대공을 본 대릭은 의례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대릭의 태도만 봐도 그가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대공은 그가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했다.
대공의 눈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해고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게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레그에게 이것은 평범한 대련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 기회를 빌어 아리엘을 완전히 짓밟을 작정이었다. 한편 처음으로 마법 대련에 참가하는 아리엘은 유난히 결연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시간은 데릭과 대화했던 그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상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가씨께서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데릭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가씨의 만화 성장은 이미 안정되었습니다. 아직 일성 마법을 시전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시간만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듀프라인 가문의 피를 이어받으셨으니까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와일드 속성은 원래 독학에 적합한 길이라고. 그 말을 듣고 아리엘은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데릭, 제가 좋은 학생이 아니란 건 알지만 그래도 계속 당신에게 마법을 배우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데릭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귀족 마법 대련의 예법이나 정식 규칙은 모릅니다. 참여해 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아리엘은 과거에 엿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어떻게 듀프라인 가문에서 저런 애가 나왔을까? 형제들은 저렇게 유능한데 저 가문도 이제 끝물인가 보네. 그 목소리들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자 아리엘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다. 이기고 싶어. 이기고 말겠어. 그 순간 아리엘은 레그의 여동생이 아니라 데릭의 제자이자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마법사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시작이다. 아리엘과 레그의 마법 대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대련장에 오르는 아리엘을 보며 레그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정말 이기겠다는 각오로 저기 서 있는 건가?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옆에서 델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측은 대련을 준비하십시오. 이번 대련은 켈브람 살롱 상급 마법사 대련 규약에 따라 팔로럼 장군의 아이기스를 완전히 활성화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보호 마법이 먼저 발동되는 쪽이 패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립니다. 준비하십시오. 대련을 시작합니다. 팔로럼 장군의 아이기스는 착용자가 치명타를 입기 직전 자동으로 발동하여 상대의 마법을 무효화한다. 데릭은 귀족들이 저런 터무니없이 비싼 장신구를 훈련 장비로 쓰며 싸우는 방식에 대해 늘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었다. 보호막은 10분간 지속된다. 레그는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싸움을 끝낼 작정이었다. 무승부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에 그는 이 마법 대련에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다. 대련이 시작되자마자 레그는 손바닥에 만화를 모으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레그가 주문을 준비하는 동안 아리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마법 대련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원거리 전투에서의 주문 영창 속도였다. 누가 먼저 주문을 끝내느냐가 보통 우위를 점했다. 그리고 레그의 생각에 아리엘을 상대하는 데에는 일성 마법 주문 하나면 충분했다. 미안하지만 넌 그 별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는 생각했다. 그의 주문이 끝나는 순간 일성 마법 게일 블레이드가 공기를 가르며 아리엘을 향해 날아갔다. 레그의 관점에서 굼뜬 아리엘이 그 공격을 피할 방법은 없었다. 그는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게일 블레이드가 보호막을 발동시키고 아리엘이 곧장 별장으로 돌려보내지는 모습을 그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은 가문의 위협이라 여겼던 소녀의 눈에 서린 흔들림 없는 결의였다. 바로 그 순간 아리엘은 자세를 낮추고 옆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에게서는 보기 드문 민첩함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리엘이 보여준 변화는 레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이를 갈며 레그는 억지로 만화를 더 끌어모아 게일 블레이드의 궤도를 바꿨다. 칼날은 공중에서 휘어지며 다시 한번 아리엘을 쫓았다. 레그가 알기로 몇 년간 별장에 갇혀 지낸 소녀가 보통 사람의 체력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리엘의 표정을 레그가 봤더라면 그의 생각은 즉시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레그는 다중 속성 마법에 능숙했지만 실전 경험은 전무했다. 억지로 마법의 궤도를 바꾸는 것은 만화를 급격히 소모시킬 뿐이었다. 레그가 아리엘이 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땅에서 얼음벽이 솟아올라 게일 블레이드를 정면으로 막아섰다. 평범한 상황이라면 순수 만화로 이루어진 기초 얼음벽이 다중 속성 마법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레그가 억지로 게일 블레이드의 궤도를 바꾼 탓에 그 위력은 현저히 약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레그는 아리엘이 그런 잔꾀로 자신의 공격을 계속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 제자리에 선 레그는 다시 한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특기인 게일 블레이드를 3발 연속으로 쏠 작정이었다. 아리엘이 계속해서 날쌔게 움직일 생각이라면 가능한 모든 퇴로를 막아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레그는 그녀가 또다시 그 얼음벽에 의지해 자신의 칼날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 잘 들어라, 아리엘. 데릭은 일찍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용병은 귀족과 다르게 싸운다고. 그들은 기사도적인 승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그들은 이기는 것에만 신경 쓰지. 그게 전부야.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귀족의 마법 결투와는 달라. 설령 이기더라도 비난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그걸 배울 각오가 되어 있나? 물론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길 거예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아리엘은 데릭이 가르쳐준 그대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만화를 모아 여러 개의 얼음 기둥을 추가로 만들어냈다. 그러고는 기둥을 엄폐물 삼아 그 사이를 질주하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비록 레그의 순수한 힘이 아리엘을 훨씬 능가했지만 그녀는 데릭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았다. 힘의 격차가 있더라도 승리는 여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건 결투가 아니라 싸움이었으니까. 그리고 데릭이 예측했던 대로 레그는 근본적으로 실전 경험이 부족했다. 게일 블레이드의 궤도를 반복해서 억지로 바꾸면서 레그는 만화를 소모했고 그 결과 속도와 위력 모두 일반적인 다중 속성 마법에 훨씬 못 미치게 되었다. 그것이 아리엘이 간신히 각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데릭은 그녀에게 말했었다. 전투란 전장을 만들고 이용 가능한 모든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라는 것이었다. 상대방의 부주의와 거짓된 안도감을 유도하는 것조차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더는 공격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리엘은 다시 한번 마법을 소환해 날아오는 일성 마법 게일 블레이드를 막기 위해 얼음벽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에야 마법을 각성한 그녀에게 이토록 격렬한 마법 결투는 이미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끝났다는 레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리엘은 고개를 획 돌렸다. 레그가 날린 마지막 게일 블레이드는 이미 얼음벽을 돌아 날아오고 있었다. 마법이 장렬하자 결투장은 연기와 먼지에 완전히 휩싸여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다. 하지만 데릭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는 아리엘이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관중석에 뻣뻣하게 앉아있는 대공비 밀리에라는 달랐다. 아리엘, 델론, 뭘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당장 결투를 끝내고 아이를 데려오세요. 그 순간 대공이 차분하게 말했다. 자리로 돌아가시오. 결투는 끝나지 않았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도 보셨잖아요. 아리엘이 저 마법에 맞았어요. 맞지 않았소. 대공이 평탄하게 대답했다. 펠로름 장군의 아이기스는 발동되지 않았소. 사실 대공의 시선은 결투장에만 쏠려 있지 않았다. 그는 관중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데릭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데릭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한편 결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레그는 자욱한 연기 속으로 발을 들였다. 모든 논리대로라면 아리엘은 일성 마법 게일 블레이드에 맞았어야 했다. 하지만 펠로름 장군의 아이기스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레그는 좁은 틈 사이로 결투장 아래에 있는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발밑의 나무 판자가 날카롭게 삐걱거렸다. 다음 순간 뾰족한 얼음 기둥들이 결투장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 갑작스러운 기습에 레그를 놀라게 했다. 다행히 그의 반사신경은 충분히 빨랐다. 그의 망토만 꿰뚫렸을 뿐이었다. 레그는 아리엘이 실제로 결투장 아래의 수모 아래에서 공격을 감행할 줄은 믿기 어려웠다. 델론이 앞서 공표한 규칙에 따르면 결투장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은 즉각적인 패배로 이어져야 했다. 하지만 델론의 표정으로 보아 아리엘의 행동은 마법 결투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비열하고 원시적인 전투 방식은 이전에 어떤 귀족 결투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레그의 마음을 스치는 순간 발밑의 나무 판자가 다시 한번 삐걱거렸다. 다소 헝클어진 모습이었지만 레그는 위로 솟구치는 얼음 송곳을 간신히 피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거의 즉시 3개의 얼음 기둥이 그의 옆에서 더 솟아올랐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결투장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공격은 정확히 레그를 노리고 있었다.
이 공격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한 방이라도 제대로 맞으면 즉각적인 패배를 의미했다. 그 순간 아리엘에게서는 귀족의 우아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레그는 마침내 결투장 아래에 숨어있는 그녀를 찾아냈다.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아리엘의 눈을 제대로 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이것은 아리엘이 가져야 할 눈빛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레그는 그 눈빛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해답은 금방 떠올랐다. 발레리안이 멱살을 잡았을 때조차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그 용병과 같은 눈이었다. 그제야 레그는 아리엘의 전술에서 그녀의 마법 교사에게서 풍기는 지독한 영향력을 깨달았다. 진실이 명백해진 이상 레그가 더는 귀족적인 체면을 차릴 이유가 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등에 걸친 망토를 찢어버렸다. 만약 아리엘이 귀족 결투의 기사도 정신을 버리고 오직 승리만을 위해 싸우기로 했다면 그 역시 똑같이 응수할 터였다. 아리엘의 결정 때문에 레그는 항상 지켜왔던 귀족적인 태도를 내던졌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결투장 밑으로 기어 들어가다니. 저런 비참한 꼴이라니. 여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 멈추게 하세요. 아리엘은 규칙을 어기지 않았소. 결투를 계속하게 두시오. 젊은 시절을 실제 전쟁터에서 보낸 듀프린 대공은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손에 턱을 괜 채 조용히 아래의 결투를 지켜보았다. 한편 결투장 아래에 숨어있는 아리엘은 무작위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쪽의 변화, 더 정확히는 만화의 흐름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레그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순간 아리엘은 변화하는 만화의 흐름을 통해 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레그에게는 주문을 중단하고 피하거나 공격 마법에서 방어 마법으로 억지로 전환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되었다. 이 팽팽한 대치 속에서 레그는 아리엘의 진짜 의도를 금방 깨달았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의 마력을 소모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리그는 교착 상태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냈다. 동시에 아리엘은 경기장 전체의 만화 흐름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즉시 그 속셈을 간파했다. 하지만 리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녀는 그의 영창을 계속 방해하기만 하면 되었다. 델론조차 리그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그는 이미 듀프린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깃대에 올라가 있었다. 그 위치에서는 아리엘이 그의 영창에 담긴 만화의 파동을 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동시에 리그 또한 더 이상 제대로 영창을 완성할 수 없었다.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결투장 자체를 부숴 아리엘이 숨을 곳을 없애는 것이었다. 리그는 망설임 없이 만화를 응축시켜 깃대 밑동을 향해 만화 화살을 쏘았다. 그 충격으로 깃대가 무너져 내렸고 가문의 문장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리그는 무너지는 깃대 위로 뛰어올랐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깃대가 결투장을 박살내는 동시에 자신도 그 아래로 똑바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밀리에라는 그 광경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그런 전술을 쓸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리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결투장 아래로 착지하는 순간 그는 아리엘을 찾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휘몰아치는 먼지 속에서 그는 빠르게 움직이는 실루엣을 금방 발견했다. 리그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또 다른 만화 화살을 날렸다. 그것이 날아오는 순간 아리엘은 주변 만화의 격렬한 요동을 감지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만화를 끌어모아 또 다른 얼음 기둥을 만들려 했지만 곧마력이 거의 고갈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마법을 시전할 수 없었고 피하면서 만화를 회복해야만 했다. 다행히 짙은 먼지 구름 때문에 리그의 만화 화살이 약간 빗나갔다. 리그를 진정으로 당황하게 한 것은 아리엘이 후퇴하는 대신 거리를 좁혀왔다는 점이었다.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경기가 끝났을 것이다. 대신 아리엘은 마법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의 가슴에 그대로 묵직한 발차기를 날렸다. 그 순간 리그는 그녀의 눈에서 다시 그것을 보았다. 어린 시절 수없이 목격했던 살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의 눈빛을. 일격이 정통으로 명중하여 리그의 숨을 먹게 했다. 하지만 리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진짜 후속타가 다음에 이어졌다는 것이다. 아리엘은 흙 한 줌을 퍼서 그의 얼굴에 그대로 던졌다. 리그가 즉시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음에도 그녀는 그 찰나의 빈틈을 파고드는 데 성공했다. 기회를 틈타 아리엘은 쓰러진 깃대를 이용해 결투장 위로 다시 올라갔다. 그녀의 행동은 리그에게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그녀의 만화가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리그는 그녀의 결의를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이기고 싶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겠어. 아리엘의 행동은 리그의 투지를 불태웠지만 상대가 아닌 오빠로서의 투지였다. 리그가 결투장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아리엘은 이미 그곳에 서서 말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흉흉했다. 그 순간 아리엘은 그날 밤 대릭이 가르쳐줬던 것을 떠올렸다. 거침없는 붓질로 그려지는 도시를 상상해봐. 만화는 물감이야. 영창은 붓이지. 붓으로 흩어진 색들을 모아 그림을 완성하는 거야. 그게 바로 마법이란다. 밤하늘 아래 용병의 삶에서 태어난 백발의 소년이 그 말을 했었다. 별빛으로 가득 찬 눈으로 소년은 처음으로 세상 자체를 그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날 밤에 별이 빛나는 하늘, 공기 중에 흐르는 만화, 그리고 곁에 있던 백발의 소년.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 싶었다. 눈을 감자 그날 밤의 풍경이 아리엘의 눈앞에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내면의 만화를 바닥까지 긁어모으며 손끝으로 거대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상상했다. 어느새 공기 중의 만화가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여 손끝으로 모여들며 오싹한 감각을 동반했다. 아리엘의 첫 번째 창조물이 탄생하려 하고 있었다. 소녀가 눈을 뜨는 순간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초월적인 마법을 발현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뿜어내는 얼음창이 그녀의 곁에 형성되었다. 일성 마법 아이스 스피어. 그 광경의 델로는 눈에 띄게 움찔했다. 여보, 봐, 일성 마법이에요. 아리엘이 일성 마법을 시전했어요. 아이스 스피어, 마침내 해냈구나. 아이스 스피어가 나타난 순간 결투장 주변의 누구도 더 이상 결투에 간섭하려 들지 않았다. 한편 리그는 여동생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한 응답을 해주기로 조용히 맹세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 번에 여러 개의 만화 화살을 형성했다. 아리엘이 일성 마법을 사용하더라도 리그는 여전히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아이스 스피어가 완전히 형태를 갖추는 순간 아리엘은 그것을 앞으로 밀어내 리그를 향해 똑바로 날렸다. 거의 동시에 리그도 자신을 둘러싼 모든 마법 화살을 날렸다. 두 일성 마법이 결투장 중앙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며 격렬한 폭발을 일으켰고 먼지가 다시 한번 경기장을 삼켰다. 그 순간 밀리에라의 마음은 막내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먼지가 서서히 걷히자 경기장 안에 팔로럼 장군의 아이기스가 나타나며 결투의 끝을 알렸다. 아리엘과 리그는 이 충돌로부터 각자의 답을 찾았다. 연기가 흩어지면서 대릭의 운명을 결정할 결투가 마침내 그 답을 드러냈다.